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이솝 우화 2부입니다. 늑대와 강아지. 작은 강아지가 농장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늑대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늑대는 군침을 흘리면서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식사는 저 녀석으로 하겠어. 늑대는 강아지를 잡아먹기 위해 재빨리 달려들었습니다. 농장 앞에서 잠자던 개는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달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강아지를 위협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강아지는 어쩔 수 없이 늑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모습을 보세요. 전 아직 강아지이고 이렇게 말라서 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먹는다고 해도 먹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흥,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 늑대는 잡아먹으려고 하자 강아지는 더 애절하게 빌었습니다. 늑대님,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잠시만 기다리면 우리 주인이 결혼 피료연을 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먹어서 살을 찌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늑대님이 절 잡아먹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늑대는 강아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아지의 말처럼 지금 잡아먹는 것보다 살이 더 찐 다음에 잡아먹으면 훨씬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럼요. 늑대는 강아지의 말을 믿고 떠났다가 저녁이 되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농장 앞에서 늑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늑대를 피하기 위해 농장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늑대는 강아지를 올려다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자 강아지가 어리석은 늑대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늑대씨. 내가 다시 농장 앞에서 자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결혼 피료연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좋을 거예요. 난 늑대의 먹이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저녁 식사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세요. 우물에 빠진 천문학자. 어느 마을에 뛰어난 천문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천문학자는 저녁만 되면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열심히 별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 천문학자는 수많은 별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연구하기 위해 천문학자는 언제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돌아다니던 천문학자는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만 올려다보다가 땅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물에 빠진 천문학자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전 지금 우물에 빠졌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농부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천문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물에 빠진 겁니까? 나는 천문학자입니다.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서 걷다가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천문학자가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물을 빠져나온 천문학자는 자기를 구해준 농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천문학자에게 충고했습니다.
우물 속에 빠진 천문학자 양반. 당신도 참 한심한 사람이군요.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니 말입니다. 잠자는 원숭이와 노는 원숭이. 깊은 숲속에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원숭이의 무리 중에는 유독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잠꾸러기 원숭이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원숭이는 언제나 재미있는 장난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원숭이들처럼 먹이를 구하거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잠꾸러기 원숭이는 햇빛이 비치는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끄덕끄덕 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허기가 지면 겨우 졸린 눈을 뜨고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또다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노는 것을 좋아하는 원숭이가 잠자는 원숭이 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원숭이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기 때문에 잠꾸러기 원숭이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원숭이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날마다 놀기만 하면서 왜 남까지 괴롭히는 거야? 이 세상에 너처럼 한심한 원숭이는 없을 거야. 그러자 장난꾸러기 원숭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넌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잖아. 너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너 같은 원숭이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을 거야. 장난꾸러기 원숭이와 잠꾸러기 원숭이는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대장 원숭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심하다는 듯이 두 마리의 원숭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둘 다 다른 원숭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골칫거리야. 한 놈은 잠만 자고 다른 한 놈은 놀기만 하니까. 공작새와 까마귀. 새들의 왕은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는 강한 힘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수많은 새들을 다스렸습니다. 독수리는 힘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새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독수리에게 조금만 잘못 보이면 언제 그 날카로운 부리에 쪼여서 목숨을 잃을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들의 왕 독수리가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들은 난폭한 독수리 왕이 죽은 것을 기뻐하면서 새로운 왕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뽑은 왕은 독수리처럼 힘세고 난폭하지 않은 왕을 뽑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새들은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투었습니다. 공작새는 가장 아름다운 새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들의 왕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아름다운 새는 바로 나 아니겠어? 공작새는 깃털을 활짝 펼치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과시했습니다. 새들은 모두 공작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공작새를 막 왕으로 뽑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까마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왜 그러는 거야? 다른 새들이 일제히 까마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공작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작새야, 너는 무척 아름다워. 하지만 다른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니? 그러자 공작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작새를 왕으로 뽑으려고 했던 새들도 새로운 왕이 어떤 새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사제.
한 어린아이가 신에게 정성껏 기도를 드리면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제물로 바칠 양을 가지고 사제를 찾아갔습니다. 어린아이는 사제에게 자신이 당장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제물을 바쳐달라고 했습니다. 사제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제는 무슨 이유인지 아무런 말도 없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양을 제물로 바치고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는 몹시 기뻐하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다 끝나고 기도를 마쳤는데도 어린아이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화가 나서 사제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사제님, 신들은 거짓말쟁이군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사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얘야. 너의 소원은 벌써 이루어졌단다. 다만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뿐이야. 세 마리의 황소와 사자. 세 마리의 황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마리의 황소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 마리의 황소가 사는 곳 근처에는 사자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세 마리의 황소를 무척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녀석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사자는 황소를 사냥하기 위해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소를 잡아먹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면 다른 황소가 달려와서 뿔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소를 쫓아가면 다시 다른 황소가 달려들었습니다. 사자는 세 마리의 황소가 사나운 기세로 공격하자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는 세 마리의 황소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서로를 이간질해서 따로따로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자는 세 마리의 황소를 찾아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황소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황소가 누구지? 그러자 황소들은 제각기 자기가 힘이 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힘이 세지. 아니야, 너보다는 내가 힘이 쓸 거야. 웃기지 마. 이 세상에서 나를 당할 자는 없어. 그러자 사자가 황소들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로 해서 알 수 있겠니? 아무래도 이 중에는 가장 힘이 센 황소가 없는 것 같구나. 사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황소들은 저마다 서로 자기가 힘이 세다고 말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마리의 황소는 뿔을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힘이 엇비슷한 황소들은 결판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황소들은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계속 서로를 헐뜯었습니다. 세 마리의 황소는 결국 사자의 계획대로 사이가 아주 나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의 황소는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자는 마음 놓고 황소를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부와 돌멩이.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자마자 아주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물이 무척이나 무거웠기 때문에 어부들은 아주 커다란 물고기가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부들은 힘을 모아서 커다란 그물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쉽게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봐라. 정말 큰 놈이 잡힌 것 같은데. 그래, 참치가 분명해. 대단한걸. 난 지금까지 이렇게 큰 놈을 잡아본 적이 없어. 어부들은 한참 동안이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물을 끌어올리고 보니까 그물에는 커다란 돌멩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작 물고기는 몇 마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돌멩이를 쳐다보면서 몹시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써 그물을 끌어당긴 것이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속았잖아. 누가 그랬어? 참치가 잡혔다고. 어부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어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너무 낙담하지 말게. 아무래도 기쁨이란 놈은 괴로움이라는 동생을 거느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기뻐했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결과가 찾아온 거야. 우리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 두기로 하세. 거위로 오해받은 백조. 어느 마을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돼지, 소, 닭을 비롯한 수많은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당 한가운데 넓은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위 한 마리와 백조 한 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키우는 목적은 각기 달랐습니다. 백조는 그 청초한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위해서였고, 거위는 통통하게 살을 찌워서 손님이 찾아오면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거위가 먹기에 좋을 만큼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손님을 초대하기로 한 날짜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거위가 최후를 맞이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밤중에 주인은 거위를 잡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거위와 백조를 구별하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놀란 백조와 거위가 이리저리 정신없이 도망다녔기 때문에 더욱 붙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쫓아다니던 주인은 간신히 한 마리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조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백조를 거위로 알고 목을 비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체념한 백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위로 백조의 구슬프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를 듣자 주인은 비로소 자기 손에 잡힌 것이 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어이구, 하마터면 아름다운 백조를 죽일 뻔했네. 주인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장 백조를 놓아주었습니다. 노랫소리가 백조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백조. 백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랫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조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아름다운 노래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새의 노랫소리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갖 종류의 새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커다란 즐거움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시장에서 백조를 파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백조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다른 어떤 새보다도 감동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지요. 상인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비싼 값을 주고서 백조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 사람은 백조의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만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을 때 주인은 의기양양하게 백조를 향해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백조는 입을 꼭 다문 채 노래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명령했지만 백조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손님들이 서운해하면서 모두 돌아갔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주인은 하인들에게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백조를 죽여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백조는 슬프디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백조의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을 때가 되어야만 노래를 부르는 새였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내가 바보였어. 차라리 그때 널 죽일 준비를 했더라면 노래를 불렀을 텐데. 말과 당나귀.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과 당나귀의 등에 장사를 하기 위해 많은 물건을 싣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물건을 싣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등에 진 짐도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짐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말과 당나귀에게 똑같은 양을 실었습니다. 말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나귀는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당나귀가 말을 쳐다보면서 애원했습니다. 나를 좀 생각해서 내 짐을 자네가 조금 더 지고 가는 게 어떨까? 난 지금 너무 지쳐서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야. 제발 부탁하네. 그러자 말은 벌컥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몹시 힘들단 말이야. 말은 당나귀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당나귀는 얼마 걸어가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당나귀가 죽어버렸네. 내가 짐을 너무 많이 실었나? 아마 병에 걸렸나 보군. 그는 당나귀가 지고 있던 짐을 모두 말에게 옮겨 실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의 가죽을 벗겨서 말 등에다 얹었습니다. 결국 말은 처음보다 몇 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은 짐을 모두 싣고는 힘든 걸음을 옮기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당나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좋았을 것을. 그런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이제 된통 당하게 되었군. 당나귀의 짐을 덜어주기를 싫다 하다가 이제 모든 짐을 나 혼자 떠맡게 되었으니 말이야. 게다가 당나귀의 가죽까지 짊어지고 가다니. 호두나무. 길가에 호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호두나무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굵고 고소한 호두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두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호두 열매가 아주 많이 열렸구나. 그 나무에 달린 호두는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호두를 따기 위해 호두나무가 있는 곳으로 몰려와서 돌을 던졌습니다. 호두나무로 올라와서 마구 가지를 흔들거나 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두 열매가 좀처럼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두나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도 가지마다 잔뜩 열린 호두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두를 떨어뜨리기 위해 마구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떨어지는 호두 열매를 주워 담으면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호두나무는 돌을 맞을 때마다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호두나무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호두나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해마다 이 모욕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다니 나는 얼마나 불행한 신세인가. 강물에 빠진 소년. 산속의 마을에서 살고 있는 소년이 강가로 놀러 갔습니다. 며칠 전에 내린 비 때문에 강물은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특히 물살이 소용돌이 치는 곳은 어른들도 위험해서 함부로 접근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철부지 소년은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물장난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물에서 놀던 소년은 어느덧 물살이 빠르게 소용돌이 치는 곳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은 발을 헛디뎌서 순식간에 몸의 균형을 잃고 물살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손발을 버둥거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소년의 힘으로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점차 힘이 빠진 소년은 물속으로 점점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그네 한 사람이 강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나그네를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나그네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강가에 서서 뒷짐을 진 채 어린아이를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 이렇게 위험한 곳에 들어가다니. 그러다가 목숨이라도 잃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너 같은 녀석은 혼이 좀 나야 해. 소년은 나그네를 향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먼저 물에서 구해주세요, 아저씨. 야단치는 건 저를 구해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솝 우화 2부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